오늘은 이제 NMI에 대한 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장루간호에 대한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NMI에 대해서는 이제 실습 시간에 우리가 이미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 NMI의 종류는 청결 관장이냐, 정체냐, 구풍 관장이냐, 역류 관장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죠. 그야말로 장내에 있는 어떤 대변이나 이런 것들을 노폐물들을 다 깨끗이 씻어낼 목적이죠. 그래서 어떤 용액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실습 시간에 했던 거는 글리세린 에네마니까 에네마 시린지에다 용액을 담아서 이렇게 소량의 50cc밖에 안 되는 소량의 관장액을 넣었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생리식염수나 수돗물 또는 뭐 비눗물 관장 이런 걸 할 때에는 이렇게 관장통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 통에서 중력에 의해서 관장액이 흘러 들어가게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통을 높이 올렸을 때와 낮게 했을 때 들어가는 압력이 다르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압력이냐 저압력이냐 뭐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다. 근데 실제로 지금은 그런 관장통을 이용한 에네마는 거의 임상에서는 안 한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안 하고요. 대개는 이제 그 글리세린 에네마나 그 외에 어떤 특정 전해질 뭐라 그랬죠? 어떤 전해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관장을 한다고도 했었는데 뭐죠? 응? 포타슘 하이퍼칼레미아가 있는 환자에서 포타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에네마를 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칼리미네이트 에네마라고 뒤에 이제 나올 거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정체 관장이라는 건 이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관장액을 보유하는 형태의 에네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K 엑셀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칼리미네이트 뭐 여러 가지 그 상품명으로도 불리기는 해요. 여하튼 NMR을 통해서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체물들을 제거함으로써 혈중의 포타슘 레벨을 낮출 목적으로 하는 NMR고요. 이 NMR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혈액 검사했을 때 포타슘 레벨이 확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다른 방법하고 같이 뭐랄까 병용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풍 관장은 이제 가스 배출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런 약재들을 넣어서 NMR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역류 관장은 이런 거예요. 주입하고 관장통을 낮추어서 리턴 시킨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에이세틱 테크닉은 필요 없지만 클린 테크닉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뭐 주의할 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변 매복, 피칼 임팩션이 있을 때 우리가 핑거 에네마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글러브를 끼고 직접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은 그런 대변을 직접 꺼내는 건데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이 베이거스 너브가 자극이 되면서 하트레이트 후루룩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실무든 마찬가지예요. 석션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 핑거 NMR을 한다. 여기 변이 꽉 차 있어. 내가 기필코 이걸 다 빼내줘야 되겠어. 그런 투지. 그 다음에 이 환자의 트라키아에 있는 저 시크리션을 내가 모조리 싹 다 깨끗하게 빼내고 말리라라는 그런 투지. 그것과 환자의 그 안전. 이거를 잘 조율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진짜 남아있어서 이대로 내가 이 중재를 멈춰도 멈추기엔 너무 찜찜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자극이나 이런 부분은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훈련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이제 규칙적으로 어떤 배변 습관을 갖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하겠다고요. 장루간호는 이제 중요한 간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장루니까 장이 원래는 GI 트랙트가 제일 마지막이
뭐 어디 거쳐서 소장 거쳐서 대장 거쳐서 그 다음에 에이너스를 통해서 렉탈 에이너스를 통해서 대변이 배출이 되는 이게 정상적인 경로잖아요. 근데 뭐 어떤 질환에 의해서 혹은 기계적인 손상, 구조적인 손상 그런 거에 의해서 그 대변이 배출되는 경로를 다른 길로 내는 거죠. 주로 이제 복벽을 통해서 내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장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루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 배꼽을 생각하면 돼요. 배꼽보다 좀 더 큰 애인데 얘는 뚫려 있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스핑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의적 조절을 할 수 있는 스핑터는 아직까지 의료계에서는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수의적 조절이 가능한 스핑터 개발에 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획기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루는 내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대변이 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고 그 파우치라고 하는 이런 비닐봉지 같은 걸 이제 복벽에 붙여서 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멀리 여행 가기 힘들죠. 데이트 할 수 있겠어요? 마음 편히? 냄새 날까 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새면 냄새 날까 봐.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20대, 나 21살,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2학년, 한참 예쁠 때인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외모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자존감 저하,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장르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우리가 그 신체적인 간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장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관리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배의 모든 피부가 다 상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장르를 가짐으로써 오게 되는 사회심리적인 문제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간호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장을 이렇게 잘라서 길다란 장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복벽에 구멍을 내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하는 거야. 근데 연결을 할 때는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길쭉한 풍선. 풍선을 거꾸로 뒤집어. 이렇게 뒤집은 상태로 복벽에다가 꼬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뒤집혀진 상태로 여기에 배꼽처럼 빼꼼하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홍색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장루의 모양이. 근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은 뭐 괴사가 되거나 인펙션이 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특별한 주머니를 이제 착용을 하고 얘를 이제 수시로 갈아줘요. 차면 얘를 교체해. 얘를 띄고 새 걸 또 붙이는데 새 거 붙이기 전에 여기를 씻어내야 되겠죠. 얘는 이제 수술하고 어느 정도 어큐 논드가 힐링이 되고 나면 그냥 비눗물 같은 걸로 씻기도 해요. 그렇지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접착제 있는 비닐봉지를 붙였다 뗐다 한다고 생각해 봐요. 피부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특별히 더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피부 보호하는 문제, 그 다음에 냄새 방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좀 더 과하게 튀어나오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우치를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위에 요 붙이게 되는 주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컴필 크림인가 해서 피부 보호하는 일종의 피부를 약간 커버해주는 뭐 그런 보호 로션을 쓴다든지 이런 장치들 이렇게 다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자주 비워줘서 냄새를 없애주는 거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할 거고 이 장루 주변을 관찰해서 피부색이나 분비물이나 뭐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되고요. 아이오 측정하는 거, 대상자의 지지 또는 자조모임. 자조모임이라는 건 이미 먼저 이거 한 사람 해서 처음에 나는 너무 충격이었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말리라 했던 사람이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모임. 그래서 지금 처음 한 사람이야. 울고불고 할 때 나도 그때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관리하니까 살만해. 괜찮아. 그렇게 죽을 정도 아니더라고. 나도 처음엔 죽을까도 생각했었어. 근데 요거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팁도 주고 정서적인 지지도 해주고 하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대상자는 특히. 그 다음에 이 장루 전문 간호사라는 게 있어요. 장루 전문 간호사라는 게요. 원래는 미국에서 유래됐어요. 오스토미 케어
스페셜리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자격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전문 분야가 따로 있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루 세척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척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랄까 세척을 안 해주면 계속 질질질질 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우리가 스핑터로 조절을 못하니까 그걸 약간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세척을 해주면 세척을 한 이후부터 일정 시간 동안은 줄줄 흘러내리진 않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보통 세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가스를 잘 생성하는 음식이나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들 좀 피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분 섭취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운동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피부 통합성 유지 중요하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고 이런 건 한번 읽어보세요. 자아 개념의 증진,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나의 그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대개는 뭐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장이나 이런 게 괴사가 되는 질병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하게 되는데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게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렇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대변은 끝났어요. 그래서 대변에서는 지난번에 뭐 대변이 이루어지는 기전이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대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런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에네마 어떻게 하는지. 수행과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에네마하고 장루간호예요. 근데 장루간호는 굉장히 이 배변 요구와 관련된 영역에서 굉장히 특별한 영역이고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그런 분야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배뇨 요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전까지는 우리가 배변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배뇨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인데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교과서에. 근데 이걸 왜 보여주느냐? 우리가 이제 간호사 국가고시를 보게 되잖아요. 지금 오늘도 4학년들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처럼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열심히 문제를 보내고 막 했는데 그 문제가 출제되는 기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각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뇨와 관련돼서는 이게 출제 영역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학습 목표라는 것이 출제의 기준이고 출제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챕터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뇨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 뭐 내겠어요? 이거 빤하잖아요. 문제는 정해져 있어 실은. 그래서 정상 요 배설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요 배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도뇨 종류에 따른 적응증. 즉 다시 말하면 도뇨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순 도뇨, 유치 도뇨 뭐 이런 게 있죠. 어떨 때 단순 도뇨를 하고 어떨 때 유치 도뇨를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배설과 관련된 문제의 종류. 만약에 소변, 배뇨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타날까? 실금 또는 소변을 못 보는 거, 또 기타 등등등등이 있겠죠. 그런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이 배뇨 요구와 관련된 간호 과정을 적용한다. 즉 배뇨를 제대로 못하거나 배뇨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어세스먼트하고 문제를 규명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여기서 끝날 법도 한데 인공도뇨와 관련된 간호중재를 수행한다예요. 인공도뇨라는 건 뭐예요? 우리 단순도뇨나 뭐 유치도뇨 그런 거겠죠. 그렇죠?
관련된 간호를 수행한다니까 이거는 우리의 그 술기와 직접 관련이 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배뇨 요구, 그래서 배뇨 관련된 구조와 기능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키드니가 어떻게 돼 있고 심박 출량의 분당 20에서 24분의 1이 키드니로 간다. 뭐 이거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드니의 기능이 뭐냐? 이거 옛날에 시험 봐서 열심히 썼죠? 여러분들 안 썼나? 생리학이나 이런 데서 썼을 텐데 이거 단골 문제인데 키드니의 펑션을 쓰시오. 리버의 펑션, 대표적인 펑션 5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거예요. 수분과 전해질 균형.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을 여과를 한다는 건 걸러낸다는 거예요. 걸러내서 내가 내 몸에서 재활용할 것들은 도로 흡수를 하고 버릴 건 버리는 거죠. 단백질은 여과가 안 돼요. 여과가 안 된다는 거는 소변으로 단백질을 내보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의 경우에. 그런데 소변 검사했는데 단백질이 나왔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키드니 펑션에서 중요한 게 이제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 이거 중요하죠. 사구체 여과율. 그래서 시간당 한 60cc 정도가 정상이다. 그 외에 적혈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키드니에 문제가 있는 만성 심부전 환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빈혈이 항상 동반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적혈구 생성 일종의 생성 인자예요.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하나의 그 팩터예요. 얘를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적혈구 생성에 관여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혈압 조절. 신장, 키드니에 문제 있는 사람은 혈압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엔지오텐신 레닌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혈압 조절하는 호르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키드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비뇨기계,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보자면 키드니가 있고 유레터가 있고 양쪽 유레터가 블래더로 모아지고요. 이 블래더에서 모아진 유린이 유레스라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유레터는 뭐 이렇다,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면 신장 결석이나 뭐 요관 결석이 있으면 엄청난 통증을 이제 호소를 하게 돼요. 여하튼 블래더는 보세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하복부를 촉진을 해도 절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정체가 돼서, 즉 소변을 보지 못해서 방광이 팽만되어 있으면 조금씩 만져져요. 보통 통상적으로 500cc 정도를 보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배뇨 요구를 우리가 임상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지 못한 환자들이 나중에 이 블래더 디스텐전이 굉장히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플 카테터리제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1000cc 넘게 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블래더, 디트루저 머슬이 완전 너덜너덜해지겠지. 그렇게 오랫동안 늘어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배뇨의 요구를 어세스먼트하는 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냥 못 봤으면 보게 해주면 되지가 아니라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요렇게 됐으면 하는 배예요. 그죠? 아마 비웃어. 뭐 저 정도를 희망사항으로.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촉진을 했을 때 실제 블래더의 위치는요. 여기가 이제 치골결합이면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안 만져져. 치골결합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뼈가 있기 때문에 전혀 만져지지 않습니다. 만지고 싶어도 안 만져져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조금 디스텐디드 돼 있다. 그러니까 블래더 디스텐전이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정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평소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집에 가서 저녁 때 쉬가 마려서 화장실을 가야지 하는 순간에 제자리에 누워서 자기 그 아랫배를 살짝 만져보세요. 그러면 뭔가 동그란 것이 만져질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배뇨의 요구를 계속 참고 소변이 계속 더 쌓였다. 그러면은 이 배꼽 있는 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똥배처럼, 그러나 똥배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만졌을 때는 딱 이 블레더 모양이 진짜 만져져요. 특히 왜 굉장히 마른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블레더 디스텐저는 뭐 만지고 자시고 필요 없어. 누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딱 보면 공 하나가 쏙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냥 잠깐만 만져봐도 금방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촉진을 해서 블레더 디스텐전이 있냐 없냐 볼 수도 있고, 시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초음파로 볼 수도 있어요. 임신한 경우에는 이제 태아가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여러분 방광이 앞에 있어요? 그 유테루스가 앞에 있어요? 어? 자궁이 내가 이렇게 이게 앞이라면 자궁이 앞에 있어, 블레더가 앞에 있어? 블레더가 앞에 있어요. 자궁은 뒤에 있어. 근데 그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아기가 커지면 블레더를 눌러요. 그러면 자꾸 요일을 느끼고 방광이 늘어나고 싶어도 늘어날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배뇨에 관여하는 신경은 파라심파세틱 너브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1차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얘가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의 레벨에? S2 내지는 S4 레벨에. 세이크랄 러브. 여러분 스파이널 코드가 있고 스파이널 러브가 나오죠? 여기서 질문. 스파이널 코드는 CNS일까 아닐까? CNS를 하면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일까?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일까? 스파이널 코드는? CNS? 진심?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면 스파이널 너브는? 코드에서 나오는 스파이널 너브는 페리페럴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하튼 지금 옆으로 셌으나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네. 이 스파이널 러브인데 이 세이크랄 레벨에서 거기서 나오는 스파이널 러브가 우리 배뇨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배뇨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예요. 그런데 지금 소변이 마려워. 그러면 반사적으로 일어나면서 소변을 누울 준비를 해요. 이 세이크랄 러브 수준에서. 그래서 상황이 편안하면 그냥 그대로 소변을 보는 건데, 어머야 아직 수업 지금 나가면 혼날 것 같아. 분위기 심상치 않아서 지금 나가지 말고 이따 쉬는 시간에 나가야겠다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대뇌에서 다시 명령을 내리죠. 지금 배뇨를 하면 아니 되느니라. 참아라. 그렇게 이런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소변은 마렸지만 참을 수 있는 것은 블레더에서 유레스라로 연결되는 바로 그 입구,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안쪽에 있는 스핑터는 자동으로 조절이 되지만 그 밑으로 나와서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외부라 하면 좀 뭐랄까 블레더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뒤에서 그림 보여주겠지만 그 스핑터의 그 수의적인 조절로 해서 아무 데서나 쉬를 안 하는 거고요. 뭐 유리네이션, 믹추리션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배뇨되는 거예요. 즉 방광이 수축돼서 방광 내에 있던 소변이 유레스라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유레스라의 길이가 다르죠. 그렇죠? 유레스라 길이가 달라요. 남성은 벌써 이게 지금 블레더니까 여기서부터 유레스라 시작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침입을 했을 때 남성의 경우에 세균이 열심히 영차 해서 여기까지 갔어. 그런데 소변 한번 보면 슉. 근데 얘는 영차 발 빠른 놈이 여기까지 갔어. 인펙션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조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요. 지금 유레스라 얘기했어요. 여성의 요도가 짧기 때문에 세균 접근이 용이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생식기계 구조예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펠빅 플로어 머슬이 우리가 이런 수의적으로 소변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펠빅 플로어 머슬이 약해지게 되면 제대로 조절을 못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 자연분만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펠빅 플로어의 머슬이 약해지고 또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 그에 따라서 머슬의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수의적 조절이 잘 안 돼서 뒤에서 보게 되는 그 유리나리 인컨티넌스, 요실금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갓 차이에 있는 거, 블래더 근처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유레스라 스무스 머슬 스핑터예요. 얘를 조절하는 건 이제 부교감 신경이 조절을 하겠죠. 소변이 차면 여기가 열리게끔 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요쪽 요만치 나오면 여기에 스핑터가 하나 더 있어요. 페리 유레스랄 스트레이티드 머슬 해가지고 요게 일종의 아니구나. 요거 머슬이고 지금 여기 시커멓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디스탈 유레스랄 스트레이티드 스핑터. 요게 이제 우리가 수의적 조절을 하는 부위고요. 요게 제가 얘기했던 펠빅 머슬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배뇨작용, 아까 얘기했어요. 믹추리션, 유리네이션 혹은 보이딩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릴 수 있다. 그래서 기전을 보면은 소변량이 늘게 되면 방광벽이 늘어나면서 신전 수용체가 자극이 되면서 S2, 4 레벨로 여기가 배뇨 중추예요. 전달이 돼요. 그러면 얘가 자극이 되면서 배뇨근이 수축을 하고 배뇨근이 수축하면서 골반 하부 근육이 이완을 해야 소변이 통과가 되겠죠. 요도 내괄약근이 이완하고 외괄약근 수의적으로 지금 소변 봐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배뇨 중추의 레벨이 중요한 이유는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들,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혹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물이 요만큼밖에 안 차 있던 아주 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서비칼 레벨의 손상이 있거나 혹은 토라식, 럼바 레벨의 손상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 손상 부위 이하의 모든 기능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환자들은 이 정상적인 소변 기전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유리나리 인컨티넌스인데 복압이 증가돼서 불수의적으로 소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토노믹 블래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이크랄 레벨 위로 척수 손상을 입게 되면은 수의적인 조절은 상실이 되지만 배뇨 반사의 신경로가 남아있어서 반사적인 배뇨는 가능하다. 즉 대뇌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거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소변이 나오는 과정에서 세이크랄 러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걔가 마비됐다 그러면, 아니 그 위에가 마비됐다, 그거는 대뇌로부터 내려오는 명령 전달 체계가 차단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블래더에서 세이크랄 러브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리플렉스, 요거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소변이 차면 나오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조절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자,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큰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배뇨 기능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요인들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보셔요. 심리적인 요인 영향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습관이나 근육의 긴장도,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너무 많이 이렇게 침상에 오래 누워 있는 경우도 다리에 있는 근육뿐만이 아니라 방광에 있는 머슬도 마찬가지로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의 긴장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정도.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번 나이팅게일 학술제에서 4학년 선배들 중에서 어떤 조가 노인의 요실금에 대한 연구한 걸 발표를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순식간에 너무 빨리 영어로 지나간지라 잘 기억 안 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수분 섭취량과 요실금
관계 이런 걸 이제 분석한 연구였는데 거기서 이제 재미난 거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커피를 많이 마시면 요실금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연구에서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녹차도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계열로 우리가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녹차는 그 요실금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라 하더라도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존의 보고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 결과거든요. 여하튼 뭘 마시느냐 얼만큼 마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뇨작용하기 때문에 소변량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은 질병 상태. 이것만 봐도 어지럽죠. 제가 사실 약어만 쓰려다가 여러분들이 약어를 다 모를 것 같아갖고. 근데 이런 용어는 이제 앞으로 3학년이 되면 매우 일상적으로 듣게 될 용어고요. 실습을 가서 병동에 가면은 환자 진단명에 이런 말들이 막 써 있을 거예요. 당뇨는 어때요? 당뇨의 특징이 많이 마시고 많이 입이 마르고 소변량도 많아지고 당도 많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량이 많아져 폴리유리아라고 하는데 어쨌든 당뇨, 그 다음에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 그 다음에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 오스테오 아스트라이티스, 그 다음에 뭐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 파킨슨 디지즈, 뭐 기타 피버 디지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변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약물도 이뇨제는 당연히 소변량을 늘릴 것이고 어떤 약제에 따라서 소변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소변이 충분히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검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호 촬영술이나 이런 거 하려면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해요. 그러면 물을 많이 안 마시니까 소변량은 당연히 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뇨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키드니에서 유린이 생성이 돼서 거기서 생성된 유린이 유레터, 블래더, 유레스라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지만 이 키드니와 관련돼서도 키드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소변량이나 배뇨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이제 보면요. 신장의 키드니의 혈액 관류의 이상이에요. 아까 키드니로 가는 혈류량이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 그랬죠? 4분의 1이야, 4분의 20에서 25%. 그러니까 실제로 키드니로 가는 혈류량도 줄겠죠. 키드니로 간 혈액이 키드니 내를 돌면서 거기서 여과나 제흡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은 다시 순환계로 돌아오지만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는 양이 적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키드니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는. 실제로 소변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여타한 이유로 소변이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블래더 디스텐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블래더 디스텐전이 되면 블래더만 헐렁헐렁해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프레셔는 약한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소변이 나가야 되는 길을 어떤 이유로 막혀 있어. 소변은 계속 만들어져서 내려오고는 있는데 꽉 차 있어. 그러면 그게 압력이 거꾸로 위로 가요. 그러면 어때요? 블래더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 유레터의 압력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걔가 어디까지 가요? 키드니까지 압력을 줘요. 그러니까 키드니 펑션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소변을 제대로 못 보면 왜 방광만 망가지지 않고 키드니까지 망가지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도 키드니 펑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배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디스유리아라는 거는 이름은 배뇨 곤란이면 왠지 소변을 못 볼 것만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부적절해. 소변 볼 때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뇨 시의 통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 뭐 시스타이티스라든지 뭐 요도형 같은 거 있을 때 배뇨를 할 때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아파요가 아니라 미치게 불편하면서 아픈 느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괴로운 느낌이라고들 표현해요. 디스유리아. 그 다음에
유리나리 프리퀀시 또는 뭐 프리퀀시가 있어요. 빈뇨예요.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변 양은 조금씩 자주 붓는 거죠. 그래서 요로 감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임신한 상태일 때도 이제 블레더가 압박이 되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 폴리유리아, 아까 얘기했어요. 당뇨, 대표적인 게 당뇨나 또는 이뇨제를 쓰거나 혹은 카페인 같은 거 혹은 알코올 마셨을 때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섭취와 관계없이 양이 많아지는 거, 폴리유리아. 이런 거 외에도 요공증이라는 거는 다이아비티스 DI, 인스피더스 DI. 그래서 DI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뇌하 수체에서 그 안티 디유레틱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뇌하 수체에서. 안티 디유레틱 호르몬이라는 건 뭐야? 안티 디유레틱 호르몬이니까 소변이 못 나가게 하는, 소변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뇌하 수체에 어떤 병이 있어서 그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를 못해. 그런 환자는 소변이 펑펑펑펑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DI, 뭐 당뇨와 비슷하다 해서 다이아비티스 인스피더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여하튼 그런 그 우리가 소변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 그런 게 요봉증이야. 지금 제가 얘기한 게요.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요봉증. 그다음 올리그유리아. 올리그는 적단 뜻이거든요. 올리그 핍, 결핍 할 때 핍이에요. 그래서 핍뇨. 올리고유리아인데 얘의 기준은요. 24시간 동안의 소변량이 500cc 미만인 경우예요. 여기서처럼 근데 100cc도 안 나왔다. 그러면 N유리아라고 해요. N유리아, 무뇨. 어떤 환자들이 이럴까? 키드니 뭐 리날 페일리어가 있거나 혹은 투석을 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투석이 필요한 사람들.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 같은 걸 하는 환자들은 키드니 펑션이 이미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신대체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어전시, 긴박뇨예요. 도저히 수의적으로 배뇨를 지연시킬 수 없는 느낌이야. 지금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 이제 소변을 가야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모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전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신호가 왔어. 그러면 못 참아요. 그래서 잠깐만 이러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 엄마들 일이 많아. 진짜로. 웃지 마세요. 심각해. 당사자는 심각해. 그래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혈뇨는 헤마추리아. 이거는 실제로 뭐 배뇨 그 자체 기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이 유린이 통과되는 통로의 어딘가에 이제 인저리가 생겼을 때 보통 나타나겠죠. 혈액에 섞여 있는 거. 그 다음에 파이유리아. 파이라는 거는 화농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고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농이 소변에 섞여 나와요. 그래서 이 파이유리아는요, 소변을 보면은 여러분들 자기 소변 한 번도 못 봤지? 봤나? 남자들은 볼 게 없었을 거고 여자들은 보통 변기에 쉬를 하고 내가 이걸 내릴 때, 물 내릴 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쵸? 어때? 맑고 깨끗해. 그쵸? 소변은 맑고 깨끗해. 웃지 마. 진짜로 맑고 깨끗해요. 이슬 같아, 소변은. 세균 하나도 없고 아주 깨끗해요.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인펙션이 있어서 염증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파이유리아는 어느 정도냐면요. 물에다가 밀가루를 한참 섞어서 한참 흔들었을 때 착 나오는 거 있지. 그건 좀 맑은 편이야. 끈적끈적한 느낌, 막 이렇게 걸쭉하고 지저분한 터비다다 우리 표현하는데 소변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지 않아요. 투명하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농성 어떤 대사 산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뭐 냄새도 나고요. 녹추리아는 야뇨예요. 자면서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야뇨증이라는 거는 뭐 꼭 실례를 한다 이런 건 개념은 아니에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실수를 하지 않고 밤에만 화장실 가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하는 경우, 뭐 알코올, 카페인 등등.
CRF가 있는 경우. 우려성 심부전이라는 건 심장이 어쨌든 부전이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겠지만 우려성 심부전은 전신을 순환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펌프를 해야 되는데 얘가 펌핑 기능이 떨어져. 그러면 아까 우리가 블레더에서 유레터를 통해서 키드니로 압력이 역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심장, 우심방에서 제대로 일을 못해. 그러면 그 압력이 거꾸로 타고 가는 거야. 수피리어 베나 카바, 인피리어 베나 카바. 즉 대정맥으로 그 압력이 거꾸로 역류, 전체적으로 비너스 시스템의 역류.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가 제대로 순환을 못하고 정체가 돼. 그러니까 정맥에 혈액이 정체되면 생기는 일이 부어요. 거기 이 정체된 혈액들이 혈액 중에 수분이 인터스티셜 스페이스, 혈관 이외에 밖에 세포와 세포 사이로 파고 들어가. 그래서 주로 뭐 발목이나 이런 데가 부어요. 그렇게 부어 있는데 밤에 자려면 누워야 되죠. 그럼 누워 있으면 우리가 서 있을 때보다는 정맥 귀환이 좀 더 촉진이 잘 되겠죠. 정맥 귀환이 잘 되니까 순환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4분의 1이 간다던 그 키드니로 가는 혈액량도 늘겠죠. 그러면서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밤에. 우려성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튼 그런 경우에 녹추리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윤효증, 엔유레시스. 그래서 얘는 불수의적인 배뇨예요. 자다가 이제 실수를 하는 거와 같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정체, 유리나리 리텐션. 말 그대로 방광을 내가 비울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소변이 안 나오고 배는 빵빵해져 있고 그 다음에 통증도 있을 수 있죠. 2천, 3천까지 보유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한번 우리가 도뇨했을 때 1000 이상 나온 사람 봤다 그랬잖아요. 한 1500 얼마까지 나온 사람 봤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고급의 정보를 줘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도뇨를 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럴 때 끝까지 끝장을 보리라, 다 빼내리라 해가지고 막 1500, 2000을 한꺼번에 빼잖아요. 그러면 베이거스 너브가 갑자기 자극이 되면서 환자는 싱코피를 일으켜요. 혈압 갑자기 확 떨어지고 환자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픽 쓰러져 버려.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는 임상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는 정보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임상에 가서.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사실 중간에 잠깐 멈춰야 돼. 멈추고 나중에 한 번 더 카테터리제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갑자기 이렇게 도뇨를 하게 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광을 비우지를 못하지만 꽉 차서 왜 잔이 꽉 차면은 물이 바깥으로 찔끔 흘러 넘치는 것처럼 소변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고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유리나리 인컨티넌스예요. 수의적으로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거나 간헐적으로 새는 거고 노인한테 흔하다. 여러분 그리고 소변 내가 조절을 못하고 찔끔찔끔 흐르니까 이 회음부의 피부가 손상될 위험이 높죠. 습기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소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산이나 그런 암모니아나 뭐 그런 비슷한 성분들 때문에 피부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유리나리 인컨티넌스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토탈 인컨티넌스, 펑셔널, 스트레스, 어지, 또 리플렉스.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테이블로 돼 있을 텐데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해주면 오버플로우 인컨티넌스는 방광이 너무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소변은 못 나오는데 찔끔 새 나오는 거야. 그런 걸 오버플로우에 의한 인컨티넌스라고 그러고 스트레스성은 그거죠. 어떤 이런 펠빅 플로우가 이게 느슨해져 있거나 혹은 복압이 증가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할머니들이나 뭐 연세 좀 많이 드시는 어머니들이 아우 이 딸내미 나를 왜 이렇게 웃겨. 웃으면 나 지금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웃을 때 기침할 때 재채기할 때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광고 그런 데서도 좀 나오지.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성 인컨티넌스. 그 얼지는 못 참는 거라 했잖아요. 과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브가 이 배뇨 기능을 관장하는 너브가 과민 반응을 해서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태예요.
배뇨 요구와 관련된 간호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세스먼트가 중요한데요. 이 히스토리는 어떤 히스토리냐면 평소에 어떻게 배뇨를 했는지, 소변을 어떻게 봤는지 이거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배뇨 양상이 달라졌다면 어떤 형태로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피지컬 이그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뭐 이거는 수분이 디하이드레이션 되냐, 즉 탈수가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스킨의 톤이라든지 구강 점막 상태를 보는 것도 물론 있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CVA 텐더니스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코스토 버테브랄 앵글 텐더니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뒤로 섰을 때 스파이널, 그러니까 버테브라가 쭉 있고 양쪽에 립, 케이지가 있죠. 립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 이 립이 나오는 부분하고 버테브라하고 그림으로 그려야겠다. 이게 버테브라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지막 립이 나오고 이게 버테브라면 요거를 CVA라고 해요. 포스터 버테브랄 앵글 텐더니스. 그래서 그 부위를 타진을 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지그시 그 자리에 대고 내 손등을 주먹으로 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미안해. 사실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버테브라 쭉 있고 얼추 만져보면은 어딘지 잡혀요. 그러면 여기에 자기가 손을 대고 주먹으로 칩니다. 이 정도 강도로. 그러면 키드니, 여기가 바로 키드니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 키드니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인펙션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억 소리가 나요. 억 소리가. 그러면 이제 키드니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방광 팩만 확인해 보고 촉진 타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도구 만약에 UTI야 유리나리 트랙트 인펙션이 있다 그러면 요도구 부분에 어떤 뭐 분비물이나 이런 염증 반응이 없는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이제 실제 이 환자가 배출한 소변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 양, 일단 소변을 관찰한다 하면 첫 번째는 양이에요. 양. 그래서 노말이 어느 정도 된다 참고하고 그래서 2시간 동안 30cc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환자들 또는 수술하고 나온 환자가 우리가 이번 주에 하게 되는 유치도뇨 할 때 일반 이제 유린백, 그러니까 소변이 모아지는 주머니, 그냥 일반 주머니가 있고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소변량을 눈금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소변 주머니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워얼리 유린 볼륨을 카운트를 하는데 그게 2시간 동안 30cc가 안 나왔다. 그럼 이 환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기준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령에 따라서 노말 레인지가 이렇다 이건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잔뇨 측정이에요. 일단 잔뇨 측정이라는 건 레지듀얼 유린 볼륨이 얼마나 됐냐를 보는 건데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방광 기능을 갖고 있다면 소변이 마려워서 가서 소변을 보고 왔어요. 그럼 내가 소변을 본 다음에 방광 안에는 소변이 거의 없어야 되겠죠. 완전히 배출이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블레더를 싸고 있는 디트루저 머슬, 즉 이 방광의 이 근육, 얘가 제대로 수축을 못해서 반바퀴 배출 못해요. 그런 경우 실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소변 몇 시에 보셨어요? 1시에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혹시 소변을 보시게 되면 소변을 보시자마자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3시가 됐는데 화장실 갔다 왔어요. 선생님 저 지금 소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 도뇨를 해서 방광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즉 자기가 스스로 소변을 본 직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양을 보는 거예요. 도뇨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광 초음파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전에 잠깐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변의 양을 받고 잔뇨가 있냐 없냐 받고 그 다음에 소변의 특성을 봅니다. 특성이라는 건 뭐 색깔, 냄새, 기타 등등이에요. 그래서 색깔은 호박색이에요. 호박색. 호박색 그럼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할머니 계시면 할머니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할머니 호박이란 보석을 아시나요? 굉장히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호박색이라서 노란색이 노란색. 여하튼 맑고 깨끗하다는 거. 이렇게 색깔이 이상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첫 소변은 가장 농축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뇨를 배웠으니까 내일 아침 첫 소변을 볼 때 평소 내 소변 색깔과 비교해 보면 약간 좀 더 진한 노란색일 거예요. 그만큼 농축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검사물로는 첫 소변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투명도를 보는 거예요. 맑고 깨끗해야 된다고 했죠. 혼탁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냄새. 냄새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런 소변 냄새여야 되는데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 뭔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거는 뭔가 인펙션이 진행되는 거고요. 달콤한 냄새가 난다? 약간 DM 또는 뭐 기아 상태 이런 걸 반영을 하죠. 그래서 소변을 우리 쭉 관찰했어요. 피지컬 이그잼하고 소변 양, 그 다음에 잔뇨가 있는지 없는지, 소변의 색깔은 어떤지, 맑고 깨끗한지, 냄새는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검사예요. 진단 검사에서는 소변 검사, 일반 소변 검사, 루틴 유리날리시스, 유린 어널라이시스를 이렇게 그냥 합쳐서 유리날리시스라 해요. 그래서 루틴 유리날리시스 약어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소변을 배변 전에 받아야겠죠. 배변한 다음에 받게 되면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여성 환자고 생리 중이다. 그러면 이 분석 결과에서 RBC가 매니로 나와. 매니. 내가 봤을 때는 소변만 잘 받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맑고 깨끗했어. 근데 검체를 검사실로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는 눈에 안 보이는 RBC까지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RBC 매니가 나와. RBC 매니가 나오면 무슨 일이야? 이 환자 방광이나 이런 데 다른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표시를 하도록. 그다음에 깨끗한 소변, 중간 소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변 검사할 때도 권장하는 방법이고요. 외래에서 소변에서 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세균 배양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소변을 받게끔 교육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미드스트림이니까 중간 소변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소변을 볼 때 쉬가 마려워서 화장실 갔어요. 소변을 보는데 처음에 소변이 나오죠. 물줄기가 시작돼서 쭉 보다가 쉬 하다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나오는 쉬는 버리고. 왜 버려요? 유레스라에 묻어있는 기타 세균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걔네 버리고 그 다음에 중간 소변을 받아요. 참 받기 어렵죠. 손에 묻기도 쉽고 그러나 그렇게 받아야 돼요. 중간 소변을. 그래야지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제로 닦거나 뭐 이렇게 닦은 다음에 소변을 받아라 하는 거고 이건 주로 이제 세균 배양 검사 용의 그런 검사 방법이고요. 검체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유린 컬처 무균적으로 요 검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김영희님의 그 소변에서 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서 무균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입원해 있는 환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도뇨관을 이용해서 단순 도뇨 있죠? 단순 도뇨를 해서 검체를 직접 받는 방법이에요. 또는 우리가 이번 주에 하게 되는 유치도뇨관을 갖고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유치도뇨관에서 소변을 빼게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실습 시간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cc 정도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글러브 끼고 베타딘으로 소독해서 이 에이셉틱한 이런 시린지를 이용을 해서 해요. 그래야지 오염이 안 되죠. 오염된 검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 환자한테 균이 안 나오는데 균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항생제를 쓸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쵸 잘못된 그런 진료를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 중에서 24시간 유린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그 부신피질 호르몬, 코티졸이나 이런 것들 호르몬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으는 비닐봉지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검체를 이제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받은 소변을 그 모집하는 그 통에다가 계속 모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소변 버리고 그 후부터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톨루엔 아세요? 여러분 톨루엔? 톨루엔 안 들어봤어요? 톨루엔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독성이 강한 그런 화학 물질인데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톨루엔이. 손에 묻으면 안 돼요.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어지간한 비닐이나 고무는 금방 또 녹여요. 그런데 예전에는 24시간 유린 컬렉션 할 때 처음에 이제 처음 아침에 일어나서 본 첫 소변 버리고 그 다음에 처음 받아온 소변을 붓고 얘를 이제 냉장고에 넣는 것도 못 믿어서 톨루엔을 거기다 넣어요. 방부제를. 그래서 방부제를 넣고 그 다음 소변 계속 모으고 방부제는 간호사가 넣는 거죠. 방부제 만질 때 그 톨루엔 만질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제일 무서운 이유는 냄새도 고약하지만 물론 글러브 끼고 하지만 시린지가 나중에는 이게 약간 엉겨 붙어갖고 이 피스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독한지 그걸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하튼 방부제를 넣거나 냉장 보관을 한다. 뭐 이런 거 다 표시해야 되는 거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주머니 있죠? 이렇게 접착제가 붙어있는 비닐봉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기들 그 요도 끝부분에 부착을 해요. 아기들은 협조가 안 되잖아요. 이거 소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닐봉지 같은 걸로 해서 거기에 이제 받게 되고 이 소변 검사의 검사 내용을 보면은 유리나리시스는 이런 걸 봐요. 뭐 단백질, 포도당, WBC, RBC, 그다음에 폐하, 그다음에 유린 스페시픽 그래비티라고 하는 요 비중. USG가 뭐냐면 이거 뭐예요? 요 비중이니까 물의 비중이 얼마예요? 응? 여기 1 나왔어요. 1. 누구 좀 더 쓸 사람 없어? 물의 비중이 얼마예요? 더 쓰거나 깎을 사람 있어? 응? 다 동의해요? 1? 물의 비중은 1이야. 1이야. 1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죠. 오줌도 물보다 진해요. 물보다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측정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유리날리시스를 통해서도 유린 스페시픽 그래비티 USG라고 하는데 이걸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간이용 검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그 장치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유린 컬처 아까 얘기했던 거고 세균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상 유린에는 세균이 없어야지 건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이제 유린 일반 요검사 결과지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색깔은 어떠냐? 옐로우, 터비디티, 클리어 또는 터비드 이렇게 되고요. USG 얼마, 폐하 얼마, 알부민 안 나와요 좋고 글루코즈 당연히 안 나와야 되고 케톤 다 더더군다나 안 나와야 되죠. 나이트라이트 없는 게 정상이에요. 유로빌리루겐 그 다음에 빌리루빈 WBC, RBC 카운트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뇨와 관련된 진단 검사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본다는 건 말 그대로 내시경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스토스코피, 시스토가 들어가면 이거는 블레더, 방광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광을 직접 방광경 검사고요. 그 다음에 뭐 신장혈관 촬영술 등등. 그 다음에 간접적인 거는 뭔가 그 방사성 동위 원소나 이런 걸 투입을 해서 본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키드니 유레터 블레더 같이 본다는 거고, CT 초음파, 신장 주사, IVP 이건 인트라비너스 파일로그램 해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보게 되고요. 그다음 배뇨 요구와 관련된 이제 간호 진단을 볼 텐데, 이런 진단이 될 수 있어요. 무엇과 관련된 요실금. 근데 요실금도 뭐 기능성 요실금이냐 긴장성 요실금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와 관련된 배뇨 장애 뭐 이렇게 진단할 수 있죠. 그래서 간호 계획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간호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우리 대상자가 지금 소변을 못 보고 있다. 혹은 소변을 흘리고 있다.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할 거냐 이거죠. 목표는 잘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암으로 인해서 암성 통증이 있어. 그런데 내가 간호사가 그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그 암성 통증을 없앨 것이다. 이런 목표는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대상자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타임 리밋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내용이어야 돼요. 소변을 잘 볼 것이다. 이런 목표는 잘 본다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좋지 않죠. 권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기술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는 건강증진 측면에서 뭐 교육, 정상 배뇨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건 중요해요. 배뇨 자세. 여성의 경우에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가 가장 자연 배뇨하기가 좋은 자세예요.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자세예요. 남자 환자 보고 쪼그리고 앉아서 보세요. 누워서 보세요 하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죠. 남성은 서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배뇨 반사를 자극한다는 거는 이왕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소변을 못 보는 환자에게 인공 도뇨를 해서 소변을 빼주는 거, 그게 더 그 환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그런 배뇨 반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끔 계속 자극을 주고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건가. 후자가 되겠죠.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보게끔 해주는 방법이 좋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무에서는. 수돗물 소리. 어떤 환자가 수술하는 동안에 유치도뇨관을 끼고 있었어요. 수술하는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수술이 12시간 지속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하루 정도 유치도뇨를 갖고 있다가 유치도뇨를 뺐어요. 빼고 나면 그 환자는 방광은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원래 방광 기능이 자동으로 돌아와야 해요. 즉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이후에 스스로 소변을 봐야겠죠. 그런데 소변을 못 본다. 이 환자는 그 일시적인 어떤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배뇨 반사가 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 소변 못 보니까 다시 꽂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고 스스로 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자세, 그다음에 수돗물 소리.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왜 아가들한테 아가야 쉬 해야지 쉬쉬 하면서 쉬 소리를 왜 내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이 우리 청각을 통해서 이 물소리, 그게 이제 배뇨를 자극한다고 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엄마들이. 그래서 수돗물 소리 들려주거나 대퇴의 내면을 문지르기, 따뜻한 물에 손 담그기. 저는 이걸 가장 추천해요. 물소리 갖고 안 돼요. 대부분 환자들이. 물소리 갖고 잘 안 되고 뭐 대퇴 내면 뭐 따뜻한 물 손 담그기, 이것도 약해. 물을 직접 회음부에 닿게 해주는 거예요. 그 축축한 느낌 있죠? 그게 배뇨를 자극을 해서 실제로는 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그냥 누워보세요. 가서 화장실 가서 스스로 누워보세요 해서는 도움이 안 되고요.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시각적인 자극, 그 다음에 어떤 촉각에 의한 자극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방광 비우기 증진이에요. 요정체나 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방광이 충분히 비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비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콘돔 도뇨. 콘돔 도뇨는 말 그대로 뭐랄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도뇨라 함은 유레스라를 통해서 카테터리제이션을 하는 거지만 콘돔 도뇨는 말 그대로 밖에다가 그냥 비닐을 대놓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실금이 있는 경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실금인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방법들. 그다음에 스트레스성 실금은 아까 펠빅 플로어 머슬이 약해져서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 머슬을 강화시켜주는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케겔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실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뭐 약물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정도. 그래서 케겔 운동은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널싱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재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막 한참 기술이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 이제 수업 끝낼게요. 케겔 운동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소변이 지금 나오고 있어. 근데 내가 소변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소변을. 소변을 참기 위해서 있는 힘껏 아래에다 힘을 준다. 쥐어져요? 아니면 지금 대변을 보는 중인데 대변을 끊어야 돼. 대변을 끊는다는 개념으로 힘을 줘보세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고상하게 강의하고 싶어요. 힘을 딱 항문에 힘을 주는 것처럼. 근데 힘을 줄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줬다가 풀어버리면 소용이 없고요.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 둘, 셋 끝까지 참아보세요. 셋, 넷 그런 다음에 풀으세요. 다시 힘을 주세요. 풀으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케겔 운동을 기점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교과서에 나온 순서대로 케겔 엑서사이즈를 친히 직접 해보신 뒤에 함께 사는 분에게 어머님이 됐던 친구가 됐던 이 방법대로 티칭을 해보세요.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끼리 하지 마. 우리끼리는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한테. 그러면은 이게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뇨 지금 이제 다 마무리는 안 지었지만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배뇨 기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런 거 봤죠. 그렇죠? 그리고 배뇨 요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렇죠? 그런 걸 봐야 되고요. 거기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도뇨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환자한테 어떤 도뇨를 하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서 같이 이제 종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볼게요. 예.